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대진국 발해를 세운 대중상의 후예인 태씨 종친회가 세계 성씨연맹을 찾아 상생월드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300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간직한 태씨 가문의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씨는 본래 협계 태씨와 영순 태씨로 나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백주 태씨로 하나 되어 역사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발해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태씨 집성촌으로 매년 조상들을 기리는 춘향대제를 성대하게 봉행하며 대진국의 정통성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열린 춘향대제에서는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과 세계성씨연맹 윤병배 학술국장이 재관으로 참여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윤 이사장의 역사 특강에서는 대진국 발해의 위대한 역사와 태씨 가문의 뿌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종친들은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태씨 종친회는 이날 방문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 온 대진국 역사의 진실을 밝혀준 세계 성씨연맹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종친회 관계자는 역사의 진면목을 마주하니 조상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상생월드센터 건립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건축미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대형 복합 공간으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친들은 우리 역사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다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태씨 종친회는 세계 성씨연맹과 함께 올바른 역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실천으로 황금 독서 클럽에 가입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발해 역사를 연구,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역사 공부 모임과 청년 대상 교육 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세계성씨연맹 신현재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종친회들이 상생월드센터를 찾아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각 성씨의 뿌리 역사를 복원하고 널리 알리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는 여름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5월 26일 보도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햇빛에 의존해 주로 낮 시간에만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풍력이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생산량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정점을 찍는 여름철에는 그 양이 다른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능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여름에는 풍력 발전량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올해 6월에서 8월 태양광 발전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할 경우 월 26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평균 월간 생산량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딜로이트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2025년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첫 9개월 동안 건설된 신규 발전 용량의 90%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57%에 비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2024년 태양광 발전이 474테라와트시의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6년 만에 가장 빠른 연간 성장률인 29% 증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3년마다 발전량이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131테라와트시를 기록해 3년 연속 다른 에너지 자원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또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 용량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이후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연평균 약 25%씩 증가했고 2025년 초 들어서 주요 지역의 설비 확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발전량이 34% 급증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태양광 발전소의 4분의 3 이상이 위치한 북반구에서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가을부터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9월부터는 다시 250 테라와트시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앞서 2023년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이 2026년경 원자력 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제 새로운 전력 공급의 주력 자원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한국 기술 유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된 중국 기업이 한국 출신 전문가들을 영입해 핵심 D램 공정 기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6년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는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전모 씨가 해당 기업에 취업했고 이후 CXMT가 세운 위장 회사를 활용해 동료 연구원 20여 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6년간 약 2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이 유출됐다며 지난 2일 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CXMT는 이미 해당 공정 기술을 완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2차 전지 등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396건에 달하며 이 중 32%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피해 규모는 무려 2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유출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사건 27건 중 20건, 즉 74%가 중국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2년 9월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첨단 분야 기업들과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경제 안보는 38선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장기업, 자문중개업체 등을 이용한 기술 유출 수법이 날로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사업장 내 촬영을 금지하고 저장 매체 사용을 통제하는 등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출장 시에는 호텔방에 노트북이나 서류를 두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술이 계속 유출되면 결국 세계가 한국 기술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국가 산업의 기반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모든 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던 웹 브라우저 시장에도 지각 변동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브라우저 개발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 브라우저 시장은 구글 크롬이 점유율 65.8%로 1위를 차지하며 독주 중입니다. MS 엣지는 13.8%, 애플 사파리가 8.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크롬이 51.9%로 1위, 삼성 인터넷과 네이버 웨일도 각각 17.2%,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제동을 걸며 크롬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자 AI 기업들이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크롬 인수 의향을 밝히며 챗GPT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예고했습니다. 야후 역시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며 매각 시 수백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픈 AI는 자체 브라우저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 개발 중이며 챗GPT 기반의 AI 경험을 웹 탐색 전반에 녹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 퍼플렉시티도 코멧이라는 AI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선보여 클릭과 입력, 양식 작성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브라우저들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AI를 크롬에 통합해 요약, 비교, 자동 비밀번호 변경, 사기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MS도 엣지에 소형 AI 모델을 넣고 문서 요약과 번역, 보안 기능까지 강화했습니다. 애플은 사파리에 자사 AI를 접목해 콘텐츠 요약과 검색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페라는 아예 AI 비서 아리아를 앞세워 GPT와 실시간 데이터를 결합한 정보 제공, 탭 명령 기능, 계정 없이 무료 사용 가능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AI 브라우저가 단순 도전자를 넘어 브라우저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명령 기반의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자동화 기능은 사용자의 검색과 정보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브라우저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AI 통합을 가속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기적으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AI 기술이 빠르게 대중화되며 점유율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이끄는 웹 브라우저 시장의 미래, 그 주도권을 누가 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30년 이내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USGS 지진과학센터의 사라 민슨 지구물리학자는 5월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위에 놓여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300km에 달합니다. 이 단층은 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 발생 지대로 꼽힙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1989년 로마 프리타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63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나파와 발레호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USGS는 특히 오는 2032년 이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지진 발생 주기를 약 150년으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 빅1은 1906년 발생한 규모 7.9의 지진으로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의 80%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사라 민슨 박사는 중소규모 지진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훨씬 자주 발생하고 누적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진을 상어, 소규모 지진을 소에 비유하며 상어에 의한 연간 사망자는 5명 수준이지만 소에 의한 사망은 22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슨 박사는 지진 대비책으로 음식과 물, 비상 연락체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진 시 부상의 대부분은 유리 파편이나 낙상에서 비롯된다며 몸을 최대한 낮추고 책상 밑에 숨는 등의 행동을 통해 신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30년 내 난카이 해국 대지진 발생을 경고하며 사망자 최대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화 속 7월 대지진 예언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에서 휘발유를 만들어낸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공개한 혁신 기술이 세계 에너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내연기관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의 에너지 스타트업 에어셀라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휘발유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27일 뉴욕 맨해튼에서 에어셀라가 이 장비를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셀라가 선보인 이 장치는 냉장고 크기의 모듈식 설비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추출해 물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휘발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휘발유는 유황과 에탄올,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청정 연료로 기존의 모든 가솔린 엔진의 별도의 인프라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셀라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대규모 합성 연료 생산 공장과는 다릅니다. 이 회사는 분상형 생산 시스템에 주목하며 주거지나 상업, 산업 현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바로 작동 가능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에어셀라의 CEO 에릭 달그레는 이것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기계라며 최소한의 설정만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플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 행동주의 투자자로 잘 알려진 제프 우벤 등 다양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 AP 몰러 머스크의 벤처 부분도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머스크의 에너지 전환 책임자 모르텐보 크리스티안센은 직접 공기 포집 기반 저배출 연료 생산 방식의 혁신성에 주목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공기 포집 분야의 선구자인 물리학자 클라우스 라크너의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라크너 박사는 에어셀라의 시연 행사에도 참석해 기술의 과학적 기반을 설명했습니다. 에어셀라는 올 가을부터 장비 배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휘발유 기반 인프라가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에서 이 기술이 탈탄소 시대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들끼리 맞붙는 격투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봇 기술의 경계를 시험하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인공지능과 제어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CMG 세계 로봇 대회가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경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중앙TV를 포함한 차이나 미디어 그룹이 주최했으며 춘절 특집에서 화제를 모은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연 부문과 경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특히 경기 부문에서는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들이 링 위에서 복싱 글러브와 헤드기어를 착용한 채 실제 격투를 벌였습니다. 1.3m 높이에 35kg 체중을 가진 지원은 AI 기반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원격 조종기나 모션 캡처 기술로 로봇을 조작했습니다. 경기 방식은 3라운드로 구성되며 주먹 공격은 1점, 발차기는 3점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로봇들은 상대방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펀치와 발차기를 시도하며 복싱 기술을 선보였고 실제 인간 경기처럼 다운과 카운트, 도발적인 제스처까지 연출됐습니다. 일부 로봇은 링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심판에게 연타를 가하는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우디 중국 컴퓨터 학회 스마트 로봇 위원은 이번 대회는 로봇 제어와 인식 능력 사이의 지연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격투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 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의 실시간 판단 능력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로봇들은 자세를 빠르게 재조정하며 일어서고 상대 위치를 인식해 타격을 시도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동작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코스를 걷는 마라톤 대회보다 훨씬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로봇의 진화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격투가 중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교육 인재 양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회를 단순한 쇼가 아닌 인공지능, 로봇공학, 제어공학이 총체적으로 시험되는 기술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징시는 오는 8월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산업 기능뿐 아니라 육상, 축구, 탁구 등 스포츠 종목까지 포함돼 로봇 올림픽이라는 명칭도 붙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에서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로봇 기술 굴기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이 5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어워즈 2025에서 올해의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9개의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크런치롤 어워즈는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 크런치롤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상식으로 올해는 전 세계 팬들과 전문가의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전체 23개 부문 중 13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그중 9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수상 부문은 올해의 애니메이션, 최우수 새 시리즈, 최우수 엔딩 시퀀스, 최우수 액션, 최우수 주연 캐릭터, 최우수 음악,
최우수 성우 연기 등이며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다 수상 기록입니다. 감독 나카시케 슌스케는 모든 제작진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사랑해준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인류 최약체 헌터 성진우가 압도적인 레벨업 능력으로 최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원작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확장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웹툰과 소설의 누적 조회수는 143억 회를 돌파했으며 관련 게임은 전 세계 174개국에서 출시돼 141개국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한국산 원작 IP가 세계적 애니메이션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받은 첫 사례로 K 콘텐츠의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크런치롤 CEO 라훌 프리니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서사와 강렬한 비주얼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극찬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이번 수상은 K-웹툰 웹소설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라며 나혼랩, IP를 넘어서는 새로운 스토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IP는 드라마 제작도 진행 중으로 또 하나의 세계적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이 감축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해 인도 태평양 지역 다른 거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북 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괌 등 인도 태평양 내 미군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단계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북 정책의 비공식 재검토와 연계돼 있으며 병력 감축 여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 결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고 국가안보회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 퍼파로 사령관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일부 병력을 괌 등 전략 거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감축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괌이 남중 국해와 대만 해협에 인접하면서도 중국의 직접 타격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현재 수립 중인 미국의 새 국방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내 중국 견제와 동맹국 방위비 분담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정책 설계를 맡은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확장 억제는 유지하되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경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10년 전 실패했던 구글 글라스의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디자인부터 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구글은 5월 20일 미국 마운틴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구글 I/O 2025에서 AI 탑재 스마트 안경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와 XR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 기반으로 작동되며 삼성전자와 하드웨어 공동 개발 중입니다. 디자인은 한국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미국 와비파커가 참여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날 협력 발표 이후 와비파커의 주가는 15% 급등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AI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태를 건드리면 제미나이가 작동되며 사용자의 시선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정보 제공, 길 안내, 일정 관리, 통역까지 수행합니다. 오른쪽 렌즈에 장착된 반투명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의 HUD와 유사하며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표시합니다. 디자인은 일반적인 뿔테 안경과 비슷하며 무게감도 가볍습니다. 직접 시연해본 체험자들에 의하면 시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수 렌즈 부착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착용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왼쪽 상단에, 마이크와 스피커는 태 안쪽에 배치돼 AI와 음성 소통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AI와 대화하거나 길을 찾고 그림 설명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받는 경험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와 연동된 길찾기 기능은 고개를 숙이면 전체 지도까지 자동 표시돼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구글은 이 안경을 범용 AI 비서 전략의 핵심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AI 비서는 매일 우리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 안경과 제미나이 라이브 기술을 통해 미래형 일상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공개됐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손인식 인터페이스가 적용됐으며 애플의 비전 프로와 비견될 만한 성능에 착용감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구글과 삼성의 협력은 AI, XR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기업은 하반기 중 이 스마트 안경과 XR 헤드셋의 개발자용 버전을 공개하고 상용화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태양계의 제왕, 목성의 놀라운 과거가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목성은 형성 초기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행성이었으며 자기장 역시 50배 이상 강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획기적인 연구는 미국 미시간 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공동 연구팀에 의해 수행됐습니다. 연구팀은 목성이 거느린 92개의 위성 중 알마테아와 테베라는 두 위성의 궤도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목성에서 약 18만 킬로미터, 2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도는 작은 위성으로 오랜 시간 거의 변함없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위성의 미세한 궤도 기울기와 동력학적 특성, 그리고 목성 자체의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결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380만 년이 지난 시점, 목성은 지금보다 반지름이 2에서 2.5배 더 크고 부피는 지구의 약 2,000배에 달했으며 자기장 강도는 현재보다 최소 50배 강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프레드 애덤스 미시간대 교수는 45억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목성의 물리적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행성 형성 모델들이 안고 있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스 불투명도나 물질 유입률 등 많은 변수를 가정해야 했지만 이번 연구는 실측 가능한 위성 정보와 물리 법칙에 근거한 접근으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콘스탄틴 바키틴 칼텍 교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첫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발견이 목성뿐 아니라 다른 거대 가스 행성의 진화 연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이번 결과를 통해 목성이 단순한 행성을 넘어 태양계 전체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우주의 메시지,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이른바 K-애니가 국내 영화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아용 콘텐츠에만 국한됐던 K-애니가 이제는 북미 박스오피스를 뒤흔들고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관심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기존의 한계를 넘어 주류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극장가에서 K-애니는 실사 콘텐츠에 비해 배우 인지도가 떨어지고 디즈니나 지브리 등 글로벌 거장들의 벽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5월 30일 자사의 첫 K&E 투자 제작 작품인 이별의 필요한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2050년 서울을 배경으로 화성을 꿈꾸는 우주인과 뮤지션 지망생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또한 지난 2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퇴마록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어 국내에서 누적 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E가 K 콘텐츠 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실사 영화 대비 제작비가 낮고 우수한 IP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K&E의 제작비는 대체로 30억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초대형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낮은 예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미에서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개봉 17일 만에 영화 기생충의 북미 흥행 기록을 돌파하며 78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유명 감독들의 애니메이션 도전도 눈에 띕니다. 봉준호 감독은 차기작으로 심해생물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준비 중이며 김태용 감독도 연극 원작 꼭두를 애니로 제작 중입니다. 국제영화제에서도 K&E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영화가 초청되지 못한 가운데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 안경이 한국인 최초로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분에 진출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의 홍성호 대표는 K&E가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간에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적외선 콘택트 렌즈가 개발됐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5월 22일 국제학술지 셀을 통해 근적외선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변환해주는 첨단 렌즈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렌즈는 800에서 1600 나노미터 파장의 근적외선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영역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연구진은 이터뷴과 에르뷴 등 희토류 금속으로 만든 나노 입자를 무독성 고분자에 담아 소프트 렌즈로 제작했습니다. 기존 야간 투시경은 크고 무겁고 전원이 필요한 데 비해 이 콘택트 렌즈는 투명하며 착용자에게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기존 야간 투시경이 녹색 단일색만을 제공한 것과 달리 이 렌즈는 다양한 적외선 파장을 각각 다른 가시광선 색상으로 구분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80 나노미터는 청색광, 808 나노미터는 녹색광, 1532 나노미터는 적색광으로 변환됩니다. 연구진은 생쥐 실험을 통해 렌즈 착용 여부에 따라 적외선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행동 차이를 확인했으며 사람 대상 실험에서도 LED의 적외선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고 방향까지 인지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적외선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근적외선이 눈꺼풀을 투과하기 때문입니다. 활용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보안 분야에서 위조 방지 마크 판독, 생맹인의 시각 보조기기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연구를 이끈 쇠천 교수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며 인간 감각의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켜 영상이 흐릿하다는 점, LED처럼 강한 적외선만 인식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연구진은 보정용 안경으로 해상도를 보완하고 나노 입자의 감도를 높여 약한 적외선도 감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투시의 미래, 눈 위에 직접 올려지는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이 국내 물류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유통업체의 보관과 배송을 대신해주는 제3자 물류로 발을 들였는데요. 업계에서는 한국 유통생태계의 근간이 중국 플랫폼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이 지난달 인천과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추가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물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징둥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는 달리 직접 제품을 팔기보다는 국내 유통업체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3자 물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징둥닷컴을 국내에 오픈하고 자사 제품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물류센터 포화 상태를 징둥이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실률이 급등한 물류센터들은 중국 플랫폼을 구세주로 여기며 앞다퉈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온센터 공실률은 16%, 저온센터는 38.5%에 달합니다. 징둥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도권 내 12시간 배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CJ 대한통운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과 동남아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해 2, 3일 배송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는 이런 물류 장악이 결국 중국 플랫폼의 국내 제조와 유통까지 좌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로 이미 시장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징둥의 본격 진출이 생존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사를 보호할 규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개인정보 침해, 품질 인증 등 중국 플랫폼 관련 기존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물류 기반까지 중국에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국내 유통 생태계가 거대 중국 자본의 물량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와 업계 모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그늘이 전 세계 숲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산림 파괴가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초대형 화재였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이 세계 숲 감시 플랫폼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남한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열대 지역에서는 매 분당 축구장 18개 크기의 숲이 소실됐으며 지난해 손실 속도는 전년도 대비 2배에 달했습니다. 숲의 손실은 단지 열대우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서부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아한대 산림도 극심한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파나마 면적에 해당하는 약 6만 7천 제곱킬로미터, 캐나다와 시베리아에서는 약 23만 3천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각각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질은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만 2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을 잃으며 최악의 피해국으로 기록됐습니다. 볼리비아는 화재와 가뭄, 농경지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손실 면적이 5배 급증해 1만 4천 제곱킬로미터를 넘겼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도 역사상 최악의 산림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구 전여 개의 산림이 불타고 있으며 특히 시베리아의 이탄지와 같은 탄소 저장고에서 탄소가 방출될 경우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23년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55도 상승한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이 같은 대형 산불과 산림 파괴는 점점 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치는 황해 해역에 일방적인 항해 금지 조치를 내리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해역은 양국 간 구조물 설치 문제로 이미 갈등이 존재했던 지역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장쑤성 련인강 해상안전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27일 오전 8시까지 황해 남부의 특정 구역에 선박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EEZ 안쪽, 특히 한중간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의 중동부에 해당합니다. 이 해당 조치는 한국의 해양 주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중국은 같은 수역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의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명목은 연어 양식장이나 석유 시추 설비였지만 대만 침공이나 영해 확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기존 3개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했으며 추가 설치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비례적 대응 조치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양국은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 중첩 수역을 공동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EEZ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불명확성이 지속적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와 육지 면적을 근거로 EEZ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관례인 중간선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어업 문제를 넘어 서해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취한 구단선 전략처럼 서해에도 유사한 기정사실화 전략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도 유사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례 대응 전략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해양 환경 공동보호구역 지정 등 실리적 협력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회색지대 전략으로 불리는 중국의 저강도 압박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하고 단호한 국가 입장 천명과 국민적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